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고요. 지금 촬영 장비가 변변치 못해서 지금 선생님 휴대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 필기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점,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이거 중간에 듣고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수업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 어쨌건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까지 여러분들 성적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필기, 그 다음 선생님이 음성으로 지난번에 배운 내용에서부터 이번에는 이제 문화통치식이 이제 경제 파트까지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물론 아침 1교시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좀 한번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었죠. 1910년도, 1920년도, 30년도에서부터 40년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10년도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되었었죠. 10년도에 정치, 경제, 우리의 저항,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에 대한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 다음에 무슨 령의 시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네, 저항은 준비하는 기간 이야기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때는 우리가 뭘 준비하는 단계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이 소위 3.1운동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여론의 영향으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근데 이 문화 통치는 말만 몽글몽글해진 거지 사실은 위선과 거짓, 기만이었다, 속임수였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문간 총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명인데 그것도 잠깐 했었고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지만 그 경찰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근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가하였으나 대부분 검열이나 삭제를 통해서 제재하는 게 많았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으나 초등과 실업교육이 중심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간책, 조선인과 10년대에는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적대적 관계가 명확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친일파들을 형성하면서 조선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관계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배운 정치적인 일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경제 파트,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수탈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필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생각하시고, 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산미 증식 계획. 자, 여기랑 연결이 될 거예요. 토지를 조사하였으니 이제 조사한 땅에서 뭘 한다? 쌀의 생산량을 늘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기지? 조선은 이제 한반도를 식량기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이쇼 데모크라시스라고 하는 좀 시위가 존재하였다 그랬죠. 근데 그 시위의 시작점이 어찌됐든 쌀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일본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농지가 줄어들게 되고 공장 노동자의 수가 줄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 쌀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고 인구는 급증하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쌀의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쌀값을 잡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조선에다가 조사한 땅을 통해서 싼 값에 쌀을 어디로 공급한다? 일본으로 공급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은 연결선 상에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적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방금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본 내 쌀 부족 현상이 당연히 배경이 되겠죠. 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면서 쌀을 생산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삐거덕거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싼 값의 쌀과 싼 노동력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조선을 식량 전초기지로 삼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것은 저 위에 다이쇼 데모크라시스 제가 한번 적어드린 적 있죠. 여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은요 훨씬 더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본인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는가? 요것도 적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방법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필기하고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개간 간척 사업을 시작해서 비료, 그 다음에 종자 개량, 그 다음에 수리시설 확충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땅을 좀 질 좋게 잘 다져놓고 그 다음에 경작하기 좋은 모양으로 다져놓은 다음에 이제 이게 1925년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료, 여러분들 우리 뭐 비료 뭐 당연히 쓰고 있지만 화학 비료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비료를 들여오고요. 종자계량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막 통일벼 이런 거거든요. 이 통일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벼보다 벼 이삭의 수가 거의 뭐 1.5배에서 두세 배 이상 높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되는 이런 종자계량.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을 댈 수 있는 기술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근대화된 농업 기법을 어디로 가져온다? 조선 땅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세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거야. 여전히 소를 끌고 있고요. 옛날 비료 방식을 쓰고 있고 뭐 땅의 모양도 좀 삐뚤삐뚤하고 아직 전통적인 옛날 농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봐봐 너희들을 위해서 쌀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줄 거야. 그런데 그 증가분 중에서 일부는 일본으로 가져갈게. 나머지 조선인들 니네도 풍족하게 그거 먹고 살아. 잘 봐. 우리는 너희들의 경제를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쌀의 생산을 넓혀주려고, 높여주려고, 생산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 오해하지 말라는 거지. 말 자체도 산미 증식 계획이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가로 열고 산미 증식 수탈 계획인데 원래는 자 여기 한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일본인들이 쌀을 수탈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요거 이대로 하면은 괜찮지 않나요? 보기에? 맞아요. 쌀 생산량이 분명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사람들은 쌀이 생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난해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필기하지 마시고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조선은요. 한 개의 쌀만 생산이 가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네들이 니네 3개까지 증가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에서 한 개 더 니네가 가져. 그래도 너희 조선 사람들 2배지. 그럼 우리는 한 개만 가져갈게. 우리 이거 일본으로 한 개만 빼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선도 좋고 우리 일본도 좋지. 대신 조건은 있어. 뭐야? 이 한 개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이 한 개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건 무조건 지켜줘야 돼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분명 증가가 되긴 하는데 3개가 증가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개가 증가가 되느냐? 1.5개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어쩌고 늘어나긴 늘어났지? 이거에 비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거 했다고 해서 막 3배씩 늘어나고 그래.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농사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휙휙 잘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어찌되었든 증가는 해. 1.5배 증가됐으니까 일본에 얘기할 수 있어. 봐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도입해서 1.5개나 증가시켰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몇 개 가져간다? 한 개 가져간다 이거야. 자, 이 한 개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의 쌀값에 안정을 시키고, 한 개 가져가면 지금 몇 개 남아? 0.5개 남네? 뭐야, 그럼 조선 사람들은 오히려 반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조선 사람들은 더 배가 고파지는 거야. 분명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농법도 받아들였어. 그래서 저 창고에 보면은 쌀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게 보여. 근데 그 중에 내 쌀은 없는 거야. 전부 어디로 수출이 되어가? 일본으로 수출이 되어가. 그 중에서도 이 0.5개 중에서도 생산된 것 중에서 대다수는 누가 가져가느냐? 지주들. 토지조사 사업 때 기억나요? 이때 일반 농민들이 굉장히 땅을 많이 빼앗겼다 그랬지. 대부분 일본인, 대지주나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지주들이 쌀을 많이 가져가요. 우리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 소작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작농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의 생산량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해요. 무슨 세금 못 떼고 0.5에서 또 가져가고 또 그 중에서도 절반도 받지 못하는 소작농은 분명히 세상은 바뀌고 뭔가 기차도 다니고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값싼 뭐 곡물들 있죠. 밭작물들 뭐 조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만주 일대에서 난 그 싸구려 식량들을 보리 이런 것들 수입해서 먹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불만이 많아지겠지. 근데 이 농민들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습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학습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도움을 주기 시작하느냐?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건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저항 파트 있죠? 이 저항 파트에서 설명할 때 이 사회주의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까지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만 좀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이 당시의 사회주의는 일단 배워야 되는 거야. 웬만한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약간 유행처럼 번져졌어.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를 배운 사람들의 행동 강령에는 또 뭐가 있냐면 좀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농민 속으로, 그 다음에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싸우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이들의 1차적인 목적이야. 왜냐하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적은 일본인도 있지만 누구도 있을까? 노동자와 소작농의 고혈을 빨아먹는 지주들이 있겠지. 근데 이 지주 중에서는 일본인 지주도 있겠지만 조선 사람도 있겠지. 맞죠?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일본만 적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작농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런 조선인 지주들마저도 모두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라는 적도 있지만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꼭 악은 아니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악당은 아니잖아. 소위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 자본가들도 분명히 있었지.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엔 뭐야? 전부 다 자본가이다 보니 이들도 누구의 적이라는 거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의 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자, 또 이러한 것들을 또 일본인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조선인과 조선인 간의 갈등을 더 유발시키기도 할 거예요. 요 내용은 우리 저항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 일단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누구 속으로 들어갔다? 농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소작농들이 니네 이제 그만 농사지어. 너네 이렇게 뺏기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 뭐하자? 다 같이 파업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쟁의나 파업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와 관련된 것들이고
몇 년도의 이야기다? 1920년도에 시작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항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파고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일단 알아두시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했어.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쌀이 늘어난 건 맞아요. 증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증가한 것보다 뭐가 더 컸다? 수탈량이 더 컸다. 아이고, 이거 잘 안 나오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증가한 양이 존재하지만 어떻다? 빼앗긴 게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런 게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일본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지금도 친일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요런 이야기예요. 봐봐,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켜준 거 많잖아. 1920년도 봐봐, 쌀의 생산량도 늘었고, 뭐 농사도 굉장히 어떻게 할까, 근대적으로 지었고, 수리시설 기반 여러 가지 것들 다 되어 있잖아. 증가한 건 맞잖아.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근대화를 이끈 게 맞지 않냐?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지 않냐? 라고 일본인들 또는 한국의 식민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맞다. 증가한 건 많으나 누가 빼앗아 갔다. 이거 일본이 다 빼앗았지 않았느냐. 숫자로만 어떻게 국가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 안에 생산량은 증가되었으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우리는 근대화라 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겠죠.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이제 불황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때 단순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탈량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작농들에게 생산 비용을 전가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와, 이 소작농들이 그냥 견뎌내질 못하고 전부 다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러면서 서울과 일부 도시 지역에는요, 도시 빈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청계천 굉장히 예쁘게 잘 가꿔져 있죠? 물론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의 개천이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단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할까? 인위적인 개천은 글쎄요,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잘 있었던 초기의 청계천의 모양을 좀 더 잘 복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건 떠나서 이 청계천 주변에 온통 다 땅굴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로 가득 찼어. 우리 토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 여러분 땅꾼, 땅거지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아마 좀 누구 놀릴 때 쓰는 말들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요런 데서 들고 살아가지고 개천 아래서 다리 아래에서 혹은 토굴을 들어가서 살면서 이를 뭐 구걸도 하고 일용직을 하게 되면서 다 도망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지들, 빈민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인정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나중에 30년 뒤 이야기지만 또 우리 탓을 해. 일본이 뺏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된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웠어. 원래대로라고 하면 몇 배가 늘어나야 돼. 세 개가 증산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니네 조선인들이 게을러서 그래. 니들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새롭게 농촌진흥운동, 농민들을 교육하고 농민들을 근면하게 만드는 교육을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너희들은 게으르니까 부지런하게 만들어서 생산량을 늘릴 거야. 농촌 사람들은 게으르니까 새롭게 땅도 가꾸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깔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혹시 새마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 농촌진흥운동.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실패의 원인을 전가했었던 요 농촌진흥운동 30년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1970년대 우리가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만 바뀐 명칭으로 똑같이 적용되게 되죠. 자,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현대사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소작농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소작 쟁의가 발생한다. 파업 같은 거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히 뭐의 영향? 사회주의의 영향이다. 지금 원래는 이게 파란색으로 쓸 내용이 아닌데 지금 경제적인 파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쓴 거고요. 이제 저항 파트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회사령의 철폐. 자, 회사령의 철폐. 자, 우리 기억나요? 요거 무슨 령의 시대 회사령이 있었죠? 이 회사령을 철폐하고 뭘로 바꾸게 되느냐? 회사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허가제였던 거 기억나요? 회사가 허가를 받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폐지하고 뭘로 바꾸느냐?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좀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허가제가 끝나고 신고제가 됐으면 어쨌든 장사하기 편하고 사업하기 좀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 회사를 차리기 쉽게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죠. 간편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고해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사실상 이 10년도에 이미 우리의 민족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몰락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런 다음에 일본의 회사들, 그 다음에 일본의 자본주의가 이미 1910년대에 어떻게 돼? 꽉 자리를 잡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미 일본의 회사들은 공룡처럼 커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조선 사람들 이제 니들도 내가 장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회사 차릴 수 있게 해줄게. 너희들도 자본주의 시대에 편입해 라고 해서 회사를 열게 해줬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싸울 수 있을까? 제대로 경쟁이 될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S기업 있죠? 이 S기업이랑 소위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이랑 1대1로 맞짱을 뜰 수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려울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예전에 뭐 국채보상운동 잠깐 설명했는데 그런 것처럼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기는 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만들어져요. 뭐 양초라든지 뭐가 있을까?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기본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의 자본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자, 그러니 어떤 붐이 부느냐? 야, 우리나라 조선 사람은 조선의 물건을 사입자라고 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돌아요. 국산품 애용해서 우리 돈, 우리 자본, 우리의 기술을 늘리자라고 하면서 일본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보다 값은 더 되고 질은 좀 떨어져도 뭘 쓴다? 조선 사람의 물건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유행처럼 된 게 좀 돈 좀 쓰고 이름 있고 뭐 지도자층들은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떤 옷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상표 더 보이게 하는 옷들 있죠? 나 이거 입고 있어. 자랑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일부러 내가 국산품을 쓰고 있다라고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이런 게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과 뭐가 결합이 돼야 돼? 가격이 합리적 가격이 결국에는 그 상품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었는데 중간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입장도 또 들어가는 거야. 야, 니네 너무 웃기지 않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웃기지 않아? 야, 꼭 그 사람 거 사주는 게 맞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일본 제국주의도 나쁜 놈들이지만 누구도 마찬가지야. 노동자의 자본을, 재산을 착취해가는 너희 자본가들도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는 건데 우리가 왜 굳이 이걸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이 또 내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 일본인들의 이간계도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것들이 점차 사그러지게 되고 결국 기본적인 기술과 매력적인 가격이 갖추지 않은 우리의 자본들은 점점 몰락하게 될 거예요. 시작 자체가 달랐으니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지.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판 아래에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 안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일본이 뭘 허가해 준 거야? 허가제에서 뭘로 바꿔준 거야? 신고제로 바꿔준 거지. 더군다나 이때는 일본인들의 요구도 굉장히 컸어요. 뭐라고 하느냐? 자, 일본인들조차도 일본의 자본이 침투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침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만해. 허가 받는 거 어차피 허가 내면은 검사하고 허락해 주겠지만 이것도 귀찮아. 그냥 신고만 하게 해줘. 라고 일본인들도 요구를 하였고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이런 식으로 폐지되고 신고제가 실시되었다. 이러면서 뭔가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민족 자본 자체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경제 파트는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제 파트는 끝났어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쌀 생산과 관련되어서 산미 증식 계획. 두 번째는 산업자본의 성장을 막는 회사령의 철폐 등등 이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 저항 같은 경우는 공간을 조금만 넓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 지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요. 자, 여기가 국외,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국외, 그 다음에 국내외 저항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10년도에 준비를 끝냈죠? 그럼 20년대는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시기예요.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하는 독립투쟁에 대한 독립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또 국내에서 우리의 실력을 기르거나 혹은 투쟁, 뭐라고 할까? 파업이죠.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각각 지도를 통해서 위치별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될 거고요. 국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좀 전달 사항이 많아요. 이 안에는 필기할 것도 많고요. 복잡한데 이것만 기억합시다. 자, 국외 활동 기억해 주시고요. 국내 활동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순서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좌르르륵 나열이 될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사건들이 등장하면 어느 시기의 이야기다? 1920년도의 이야기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됐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 필기한 내용,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트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필기가 다 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주시는 분이 출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없으면 그냥 안 듣고 엎어져 잤다라고 생각하고 무단 처리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이 수업 잘 듣고 끝까지 마무리 듣고 필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자, 내일 1교시 할 때 이거 필기한 내용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카톡으로 따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 수업을 다 들으신 분들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겠죠? 오케이? 이해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다 보낼 거냐면 3학년 2반 오픈 채팅방에 필기한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시면 됩니다.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엎어져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무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제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수업 열심히 듣고요. 자, 안녕.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